매주 18시간씩 뉴스레터를 막 큐레이션 하다가 결국 번아웃으로 쓰러지는 생태계의 숨은 기여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렇죠. 아니면 아주 단순한 설정 파일을 서버에 딱 올렸을 뿐인데 그 안에서 악성 코드가 스스로 막 조립돼서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서버를 장악하는 상황은 어떨까요? 그건 진짜 생태계 전체의 재앙이죠. 맞아요. 그래서 2026년 4월 14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요. 화려한 신기능 발표 뒤에 꽁꽁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거대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묵묵히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유지보수의 세계로 곧장 뛰어들어 보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루비와 레일즈 생태계에서 최근에 나온 5가지 소스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눌 텐데요. 큐레이터 개인의 어떤 고군분투부터 전 세계 개발자가 의존하는 그 거대한 패키지 시스템의 뼈대까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삶이나 업무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유지보수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다들 각자의 짐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꽤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시스템을 논하기 전에 결국 그 시스템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인간의 이야기부터 먼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던 주간 소식지죠. 쇼트루비 뉴스가 3주간의 휴관을 선언했어요. 네, 저도 그거 봤는데 이유가 너무 현실적이라서 약간 뼈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운영자가 매주 12시간에서 막 18시간을 이 뉴스레터 발행에 투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일주일에 18시간이면 이건 거의 파트타임 직업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업이 따로 있고 또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속 불가능한 구조였던 거죠. 게다가 그 스크린샷을 막 다듬어주고 페이지 구성을 도와주던 핵심 협업자가 있었잖아요. 네, 코스민이라는 분이요. 맞아요. 그 코스민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의 수작업 프로세스가 완전히 붕괴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운영자가 그냥 아예 멈춰버리는 대신에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치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오, 어떤 식으로요? 기존의 레일즈 기반 앱을 리팩토링해서 고해상도 스크린샷 생성을 완전히 자동화하고요. 네네. 또 작성자하고 공유자를 구조적으로 아예 분리하는 식으로 그 기술적인 노가다의 영역을 기계한테 넘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아, 기술적 노가다를 기계한테?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렇게 막 번아웃 직전까지 갔으면서도 이 운영자가 절대 타협하지 않은 어떤 선이 하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 텍스트 자동 생성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요즘같이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 막 흔한 시대에는 그냥 기사 링크 몇 개 툭 던져주고 이거 요약해서 뉴스레터 본문 좀 써줘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버튼 하나면 몇 초 만에 글이 뚝딱 나오니까요. 근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LLM을 이용해서 뉴스레터 본문을 자동 생성하지는 않겠다라고요. 그게 바로 효율성을 극한으로 추구하면서도 인간 중심의 큐레이션 가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기계가 쓴 글을 그냥 막 나열하는 공장이 되는 순간 쇼트로비 뉴스의 그 본질적인 가치가 사라진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진짜 집중해야 할 부분, 그 기술적인 맥락을 읽고 선별하는 가치는 지키면서 그 주변부의 자잘하고 번거로운 작업들만 자동화하겠다는 훌륭한 타협점이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이거 듣다 보니까 마치 그 장인 정신을 가진 초밥 셰프가 생각나요. 초밥 셰프요? 네, 새벽에 막 수백 인분의 쌀을 씻고 밥을 짓는 건 로봇한테 맡기는데 어떤 생선을 고르고 어떻게 회를 뜰지 결정하는 그 핵심적인 작업만큼은 절대 기계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기계가 완벽하게 씻어낸 쌀 위에 셰프의 철학이랑 큐레이션이 담긴 회가 딱 올라가는 구조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효율성과 품질 사이의 완벽한 줄타기인 거죠. 네, AI 시대의 콘텐츠를 다루는 수많은 창작자들이 이런 기술과 어떤 식으로 공존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봅니다. 근데 개인 큐레이터가 번아웃으로 쓰러지면 뉴스레터 하나가 멈추는 선에서 끝나지만요. 그렇죠. 만약에 전 세계 생태계가 의존하는 핵심 인프라에 구멍이 난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아,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이번엔 하루에도 막 수억 번씩 다운로드가 일어나는 생태계의 심장, 루비잼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에 최근에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그 보이지 않는 방패가 세워졌거든요. 네, 공급망 보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두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죠.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개발자가 패키지를 서버에 올리는 잼 푸시 과정에서 발생하던 고질적인 취약점을 해결한 거예요. 잼푸시요. 네, 기존에는 누군가 올려놓은 야물 형식의 설정 파일을 읽을 때 이걸 곧바로 역직렬화, 그러니까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메모리 위에 살아있는 객체로 바로 만들어버렸어요. 잠시만요. 역직렬화를 바로 해버린다고요? 네, 이게 이른바 인세큐어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악의적인 해커가 교묘하게 조작된 야물 파일을 올리면 그렇죠. 서버가 그걸 읽는 순간 해커가 심어놓은 악성 클래스가 실행되거나 막 CPU랑 메모리를 무한정 갉아먹는 공격이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근데 잠깐만요. 제 상식으로는 애초에 왜 야물 같은 단순한 설정 파일이 시스템 내부에서 실행 가능한 객체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도록 놔뒀던 거죠? 그게 참... 이건 마치 누군가 보낸 정체불명의 택배 상자를 받았는데 내용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도 전혀 없이 그냥 거실 한가운데에서 폭탄이 저절로 막 조립되도록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쵸. 폭탄 조립이라는 비유가 딱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결국 과거의 개발 편의성이 어떻게 현재의 보안 부채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편의성이 부채가 된다. 네, 초창기에는 야물 텍스트 파일 하나만 틱 던져주면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내가 코드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객체로 뿅 하고 변환을 해주니까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고 편했겠네요. 엄청 편하죠. 근데 그 편리함 이면에 숨어있는 보안 위협을 간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물을 곧바로 객체로 변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대신 AST, 즉 추상구문 트리 기반으로 파싱을 먼저 수행합니다. AAST 파싱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곧바로 택배 상자를 막 뜯어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네. 방폭실 같은 곳에서 설계도면만 먼저 쫙 펼쳐놓고 검토하는 방식이군요. 맞아요. 이거는 바퀴 부품. 이거는 잠깐 폭약이잖아. 이거는 허가된 설계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악성 클래스 생성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네요.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문법 구조만 싹 훑어서 안전한 데이터만 추출하니까 원격 코드 실행이나 자원 고갈 공격이 발붙일 틈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다행이네요. 하지만 공급망 보안은 결국 무엇이 배포되는가 라는 이 AAST 파신과 네. 누가 배포하는가 라는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방어해야만 완성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누가 배포하는가? 그렇죠. 아무리 패키지 검사를 철저히 해도 막 수백만 번 다운로드되는 인기 라이브러리 관리자의 계정 자체가 해킹당했다면 그건 속수무책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패로 도입된 게 해부아이빔 폰도 연동이에요. 그 유명한 유출 정보 확인 사이트요? 네, 전 세계에 유출된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랑 대조를 해서 이미 털린 비밀번호를 쓰고 있는 관리자들의 계정을 아예 잠가버리는 기능이죠. 근데요, 아무리 보안을 위해서라지만 루피잼스 서버가 내 비밀번호를 외부에 있는 사이트로 막 보내서 확인하는 건 이거 구조적으로 너무 찝찝하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된 기술이 바로 K-익명성, K-애너니미티 입니다. K-익명성이요? 그게 뭔가요? 사용자의 비밀번호 해시값 전체를 외부 서버로 절대 안 보내요. 대신 해시값의 아주 짧은 앞자리 부분, 즉 프리픽스 일부만 던집니다. 일부만요? 네, 그러면 해브아이빈 폰드 서버는 이 앞자리로 시작하는 해킹된 비밀번호 리스트 500개를 몽땅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봐 하고 뭉텅이로 응답을 보내주죠. 와, 그러니까 내 비밀번호가 정확히 뭔지는 밖으로 절대 새어나가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받아온 500개의 리스트를 내부 서버에서만 은밀하게 쫙 대조해보고 유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굉장히 우아한 방식이죠. 실제로 이 기능 도입 직후에만 1,100개 이상의 유출 비밀번호 계정을 즉시 차단했다고 하니까요. 와, 1,100개요? 네, 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막아낸 대형 사고가 진짜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4월 15일에 공개된 루비잼스 로드맵을 보면 이들의 철학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막 화려한 신기능 추가는 거의 없고 보안 툴링이나 조직 단위 권한 관리처럼 철저하게 지속 가능성이랑 신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대한 인프라일수록 결국 보수적인 유지보수가 생명줄이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죠. 자, 이렇게 인프라 레벨의 거대한 문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봤으니까요. 이제는 다시 개발자들이 매일 현장에서 겪는 작고 반복적인 고통들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네, 레일즈 업데이트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거대한 인프라 보안이 해결됐다고 해도 매일 코드를 짜고 배포하는 현장에서 실무 프레임워크에 막 짜증나는 모래알들이 굴러다니면 개발자들은 지치거든요. 아유, 맞아요. 이번 주 레일즈 업데이트는 그런 겉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실무진의 이른바 1000번의 배임을 막아주는 소소한 구원들에 집중했습니다. 1000번의 배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통합 테스트, 즉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에서 겐 요청을 보낼 때의 모호함이 해결된 겁니다. 아, 이거 진짜 공감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통합 테스트 할 때 get 요청의 파라미터를 막 넘기면 이게 URL 뒤에 붙는 쿼리 스트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HTTP 바디에 담겨서 가는 건지 진짜 애매했거든요. 그쵸, 동작이 엄청 헷갈리죠. 네, 그래서 테스트 환경 맞추려고 억지로 get을 포스트로 바꿔서 테스트하던 그 끔찍한 꼼수, 다들 한 번씩은 써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커리와 바디라는 키워드가 명확하게 추가되면서 그 짜증나는 인지적 마찰이 싹 사라졌어요.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코드를 읽는 순간 의도가 100% 명확해지는 거죠. 게다가 request.safe 메서드 같은 직관적인 메서드도 추가돼서 사람의 언어에 훨씬 가깝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됐고요. 오, 가독성이 엄청 좋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엔진엑스나 클라우드 클레어 같은 리버스 프록시 환경에서 연결 문제를 일으키던 액션 케이블의 오리진 검증 로직도 이번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야, 겉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개발자가 원인을 찾기 위해 허비하는 우영 리소스랑 디버깅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주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소스들 중에 웹훅 처리를 획기적으로 돕는 도구가 하나 소개됐죠. 아, 그 푸이크라는 엔진이요? 네, 외부 결제 서비스 연동할 때나 기터브 이벤트 받을 때 웹훅 구현하는 건 늘 고통스러운 반복 작업이잖아요. 데이터 저장하고, 위조 검증하고, 파싱하고. 막상 에러가 났을 때 어떤 형태의 제이슨 페이로드가 날아왔는지 디버깅하는 것도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란 말이죠. 근데 이 푸이크는 슬래시 웹훅스 엔드포인트로 날아오는 모든 이벤트를 자기가 알아서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딱 보관한 뒤 지정된 클래스로 매핑해주는 전 과정을 자동화해줍니다. 와, 푸이크의 기능을 보니까 진짜 감탄이 나오네요. 이건 마치 회사 1층에 엄청나게 똑똑한 우편물 분류실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우편물 분류실이요? 네, 외부에서 날아오는 온갖 웹훅 편지들을 막 알아서 부서별로 다 분류해줄 뿐만 아니라 편지 봉투를 직접 뜯어서 제가 정확히 읽어야 할 핵심 문장까지 형광펜으로 칠해서 책상에 다 올려주는 격이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특히 UMA에서 제이슨 페이로드를 복사하거나 클릭 한 번으로 내 코드에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루비 접근자 경로, 즉 액세서 패스까지 생성해 준다는 게 정말 디버깅 경험을 차원이 다르게 만들어주죠. 복잡한 제이슨 구조를 막 콘솔에 찍어가면서 어디에 무슨 데이터가 박혀 있는지 헤매던 그 시간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리겠네요. 유지보수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퇴근 시간을 확 앞당겨주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소한 버그를 고치고 웹훅을 막 정리하는 일상을 넘어서면 결국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과제가 하나 똑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아, 올 것이 왔군요. 시스템 전체 업그레이드.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정점을 찍을 마지막 소스, 레일즈 업그레이드 프리플라이트입니다. 사전 비행 점검이라는 뜻이죠. 업그레이드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이 글의 핵심 철학은 명확합니다. 실행 과정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우리 시스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즉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히 요즘 최신 프레임워크라면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매끄럽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버튼 하나요? 네, 왜 우리가 우리 시스템을 상대로 직접 MRI를 찍고 정밀 진단까지 막 해야 하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스마트폰 OS처럼 제조사가 통제하는 닫힌 생태계와는 다르게 우리의 서비스는 수많은 개발자가 수년에 걸쳐서 이어붙인 유기체거든요. 아, 닫힌 생태계가 아니다. 네, 성숙한 서비스일수록 겉보기엔 멀쩡해도 그 속에는 엄청난 기술적 부채랑 암묵적인 동작들이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운에 맡기는 도박에서 진단 가능한 과학적 절차로 바꾸기 위해 프리플라이트가 필수적인 거죠. 아, 도박이 아니라 과학적 절차.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시스템을 아예 보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시스템을 세 가지 표면, 즉 서페이스 관점으로 상세히 해보아라고 조언합니다. 세 가지 관점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가 바로 Dependency Surface, 의존성 표면입니다. 우리 코드가 깔고 앉아있는 외부 라이브러리, 잼들이 새 버전의 프레임워크랑 충돌하지 않는지 지뢰를 찾아내는 작업이죠. 오래된 라이브러리와의 결합도를 파악하는 거군요. 근데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건 그저 시작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게 바로 Execution Surface, 실행 표면입니다. 결국 코드가 어디서 두느냐, 그 실행 환경 간의 차이 말이군요. 네, 개발자 로컬 노트북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던 코드가 CI 서버나 프로덕션 아니면 백그라운드 잡 환경으로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르게 동작해서 서버가 뻗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그 구동 환경 간의 미묘한 설정 차이가 업그레이드라는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지 파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잡아내기 힘들면서도 치명적인 Behavioral Surface, 즉 행동 표면입니다. 행동 표면이요. 뭔가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동작들을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뒤에서 몰래 훅을 걸어서 실행되는 콜백 함수들이나 오토로딩 또는 기존 프레임워크 코드를 억지로 비틀어 놓은 몽키 패치 같은 것들이죠. 평소에는 진짜 조용히 숨어 있다가 시스템 뼈대가 바뀌는 순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막 뿜어내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매핑해두지 않으면 업그레이드는 정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서프라이즈 파티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표면을 들여다본다는 건 진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정밀 MRI 촬영을 하는 거랑 똑같네요. 맞아요.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에러 자체가 아예 사라지거나 업그레이드가 갑자기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최소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서프라이즈를 예상 가능한 변화로 만들어준다는 점, 그게 핵심이죠. 네.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통제 가능한 가시성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유지보수의 진정한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다룬 이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하나의 줄기로 엮어볼 시간인데요. 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번아웃을 막기 위해서 큐레이션 시스템을 자동화하려던 슈트로비 뉴스의 개인 운영자부터 시작해서 수억 개의 다운로드를 지켜내는 루비잼스의 정교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매일의 코딩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줄여주는 레일즈의 소소한 업데이트랑 프리크의 등장도 있었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거대한 시스템의 뼈대를 엑스레이처럼 쫙 들여다보는 프리플라이트 전략까지. 이 모든 건 결국 보이지 않는 유지보수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스템이 거대해질수록 유지보수의 무게는 짓눌릴 만큼 무거워지지만 우리는 도구를 개선하고 절차를 고도화하면서 묵묵히 버텨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서늘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유지보수의 짐을 덜어내려고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가시성을 높이는 다양한 시도들을 봤잖아요. 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멋진 시도들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쇼트루비 운영자처럼 선을 긋지 못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자동화의 영역으로 기꺼이 넘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넘겨버린다면요? 네, 결국 어느 순간에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하고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작동 원리마저 인간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지는 건 아닐까요?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모든 것이 막 완벽하게 돌아가던 어느 날 시스템에 진짜 칠흑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낯선 내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문제의 핵심을 짚어낼 수 있는 큐레이션의 감각을 잃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뼈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절대 기계에 넘겨주지 않고 끝까지 내 두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할 마지막 보루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성이라는 달콤함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수면 아래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인프라와 유지보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만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